2, 3년 사이에는 이 문과든 이과든 관계없이 연구윤리 문제가 좀 약했습니다. 그런 맥락이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하고 추측하는 것이고, 이 판단 역시 제가 장 교수님과 소통하거나 연락한 바가 없기 때문에 장 교수님께서 해명하실 거라고 보고요. 첫 번째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면 제 처가 제 처남에게 돈을 빌려준 건 사실이고, 그건 뭐 금융 기록이 다 있으니까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지금 기자님이 질문했던 코링크라고 적혀 있는데, 뭐 저도 언론 보도를 보고 알았습니다만은 거기 있는 코링크의 영어 스펠링이 그 회사의 영어 스펠링과 다르더라고요. 발음은 비슷할지 모르나. 그거는 역반대로 보면 제 처가 그 실제 회사를 정확히 알지 못했다는 걸 반증하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보기에는 사실 지금 후보자님 채권을 가지고 계셨던 게 2017년이랑 18년에 8억 원이셨고 2019년도에 3억 원으로 줄었는데, 그 5억 원의 출처에 대해서도 사실 후보자님의 처남께서 그 코링크 PE의 그 주식을 구매하면서 5억 원을 지출을 했는데, 그 부분이 5억 원이 채권 변제에 들어간 게 아니냐 이런 의혹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남은 채권이 또 3억 원인데 그 부분이 상당히 일치하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답변으로는 좀 해명이 좀 부족한 것 같거든요. 그런 금융 기록은 사실 검찰에서 이미 다 압수수색을 해서 보고 있을 것입니다. 제 처와 제 처남 사이에 어떻게 돈을 빌려주고 어떻게 돈을 나중에 3억을 빌려주고 3억을 받고 하는 기록은 공식 금융 기록에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숨길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기자님. 그러면 민정수석이 되신 이후에 코링크가 투자한 그런 회사에서 관급 수주가 늘어난 부분은 어떻게 해명하실 건지. 이미 오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그 관급 공사를 맡았던 업체 이름 자체를 들어본 적이 없고요. 제가 그 표로도 이미 오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업체가 저 때문에 실적이 높아졌다는 자체가 사실이 아닙니다. 그 업체가 제가 민정수석이 되기 전부터 그 업체 그 관급 공사를 따고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그 업체가 스스로 해명한 것입니다. 제가 해명한 것이 아니라. 그리고 저는 그 업체 이름 자체를 이번 과정에 비로소 알게 되었고요. 민정수석의 관할 업무도 아니고 민정수석이 개입한 적도 없습니다. 그 가로등 사업이란 것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자체가 없다는 점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근데 제가 지금 이거 듣기에는 사실상 가장 유사한 게 이명박 전 대통령께서 BBK 관련해서 실소유주냐 아니냐 논란이 있었잖아요. 그럼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실소유주냐 아니냐에 대해서 해명이 이루어져야 하는 만큼 후보자님께서도 그런 점이 해명이 이루어져야 한다면, 그러면 당연히 지금 말씀하시는 게 뭐 아내분이 했다, 딸과 관련된 일이라 나는 모른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서도 가족을 청문회에 불러서 하는 거는 비윤리적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은, 그러면 차라리 그러면은 청문회에 불러서 가림막이라도 설치해서 하시는 게 어떤지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해명 부탁드립니다. 예, 이건과 이명박 대통령의 BBK는 다른 성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른 그 부분은 이미 제가 설명을 드려서 새롭게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이미 여러 번 반복해서 이미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 가족은 지금 수사 대상이기 때문에 사법 절차, 형사 절차를 통해서 충분히 소명할 것이고 답을 할 것입니다. 근데 지금 기자님이 말씀하시는 거나 야당에서 얘기하는 것은 저희 가족을 정치 과정, 정치 절차에 올리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유례가 없는 일입니다. 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는 게요. 미국 청문회에서 가족을 부르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그 가족은 청문회에 초대받은 것을 축하하는 의미에서 함께 그 옆에서 방청하는 것으로 가족 직계 그 부인하고 그 가족들을 부르는 경우는 종종 있습니다. 미국 청문회 전통입니다. 네, 이쪽 분 안 하신 것 같으니 한번 드리고요. 아니요. 안녕하세요. 연합뉴스 TV 최덕재입니다. 그 야당에서 일부 이제 제기하는 의문점이 있어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이은재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논문 관련해서 말을 했거든요. 제 논문 얘기입니까? 예. 14년 8월 자신의 논문을 영어로 번역하며 출처 표기를 하지 않았다. 이는 표절이라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그 서울대 연구윤리규정 구조를 어긴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이런 주장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진태 의원도 92년 3월 울산대 교수 임명 당시 법학 논문이 아닌 역사학 논문 단 한 건만 있었고, 사실상 이제
사실상 이제 연구 논문이 전무했던 셈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굉장히 이제 논문 수가 적은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라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그리고 01년 서울대 교수 임용에 대해서도 울산대에서 당시 2년 정도 교수 경력을 가졌고 서울에 있는 대학에 진출을 했는데 임용 전 3년간 학술지에 쓴 논문이 총 5건에 불과하다 이런 지적을 했거든요. 이런 지적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 이 얘기는 제가 서울대 교수로 있을 동안 오랫동안 어떤 분으로부터 계속 제소를 받고 저로서는 고통을 겪었던 일입니다. 저의 석사 논문, 박사 논문 모든 학술 논문이 표절이라고 다 제소를 했고 그 관련 기관이 모두 학회건 서울대학교건 뭐 관련 모든 기관이 조사하고 판정을 내렸던 사건이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이은재 의원께서 얘기하시는 문제는 이미 서울대 연구진정위원회 조사를 했고요. 그 연구진정위원회에서 판정을 했고 그 판정문은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홈페이지에 교수란에 가보시면 제 이름이 있습니다. 제 얼굴이 나오는 그걸 클릭하시면 그 판정문이 모두 떠 있습니다. 오래전에 이번에 띄워놓은 게 아니라 오래전에 띄워두셨기 때문에 그 제 논문에 대한 주장과 그 논문 주장이 틀렸음에 대한 판정문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주장을 제기했던 분의 실명은 제가 따로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분의 주장이 맞는지 서울대학교와 또는 제가 미국의 모교인 버클리 로스쿨이 맞는지는 여러분들이 판단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제가 92년에 울산대학교의 전임 강사가 되었습니다. 지금 이것도 많은 분들이 당시에 제가 이제 박사학위가 없었습니다. 박사 과정 수료만 했습니다. 박사도 없이 어떻게 교수가 됐지라고 의문을 표시한 분이 많습니다. 이게 지금 기준과 당시가 달랐습니다. 80년대 말, 90년대 초만 하더라도 당시 졸업 정원제 영향 때문에 전국에 갑자기 대학 교수 수가 급증 많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특히 법 분야 같은 경우는 학위 없이 교수가 먼저 되고 그 다음에 교수가 되고 난 뒤에 박사를 받는 경우가 매우 많았습니다. 그는 그 당시 80년대 말 90년 초 시기에 법과대학 교수 채용 현황을 조사해 보시면 쉽게 확인할 수 있고 제가 구체적인 사람들의 실명도 얘기할 수 있으나 굳이 그렇게는 하지 않겠습니다. 지금하고는 다른 상황이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세 번째, 제가 울산대에서 동국대 이후에 서울대학교에 됐습니다. 언론 보도를 보니까 제가 서울대에 채용이 될 때 뭐 인사위원이 누구였다 하는데 그 역시 인사위원이 뭐 어떤 저하고 친한 분이 인사위원이어서 됐다 사실이 아닙니다. 그건 서울대학교에서 금방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정당한 공개 경쟁 절차를 거쳐서 어떤 특정 사람의 인맥을 동원해서 된 게 아니라 공개 경쟁 절차와 공개 평가와 논문 평가, 발표, 영어 발표 등을 거쳐서 채용된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문제라면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수 채용 과정이 문제겠죠. 그래서 그런 문제 제기가 야당에서 하고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그 논문에 대한 판정, 그 다음에 교수 채용 절차에서 서울대학교가 그렇게 느슨하게 하는 조직은 아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추가 질의 마이크 주세요. 추가 질의 한 번만. 죄송합니다. 제가 하나 빼먹어서요. 그 서울대 교수 임용 관련해서 이제 당시 인사위원회에서 안경환 교수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추천하시고 했다고. 안경환 교수님 인사위원 아니었습니다. 인사위원이 아니신데 이제 적극적으로 추천을 하신 건가요? 아니면 인사위원? 안경환 교수님은 저와 전공이 다르기 때문에 논문평가위원도 아니었습니다. 이 서울대는 엄격하게 논문에 대해서 전공자들의 전공 교수님 및 비서울대 형법 교수님, 제 전공이 형사법입니다. 교수님의 논문 성적에 기초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안경환 교수님은 논문평가위원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뭐 어떤 언론을 얘기하는지는 알고 있는데요. 그건 사실관계와 다른 얘기다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앞에. 예, CBS 박정환입니다. 그 사모펀드 관련해서 몇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일단 그 처남이 코링크 P의 그 주식 지분율이 0.99%라고 후보자께서는 말씀을 하셨죠. 예. 그리고 아까 GP란 부분은 모른다고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근데 이렇게 주식을 넣은 것 자체가 사실상 그 운용자 그 GP라는 뜻인데
이 사실을 몰랐다는 부분이 좀 이상하고요. 그 부분에 대한 해명을 부탁드리고, 그리고 처남의 이런 주식 그 구매 과정에서 좀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주당 1만 원짜리를 200배 비싼 가격에 샀고, 그리고 지분율 0.99%의 소액 주주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으로는 1% 미만인데 자본금으로 치면은 60% 이상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주식을 왜 뻥튀기해서 이렇게 샀는지, 사실상 지분율을 낮춰서 자신이 어떤 GP와 어떤 투자자 LP 그런 부분을 그 자본시장법에 있어서는 분리가 돼야 되는데 이 부분을 피하려고 일부러 지분율을 낮춘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도 기자님에게 답변을 드렸는데 이 제 처남이 주식을 몇 프로 갖고 있는지를 이번에 비로소 알았습니다. 제가 제 차관 처남의 재산 거래 관계를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제가 저 아이나 가까운 동생도 사실 재산 거래를 모르는데 제 작은 처남이 몇 프로 주식을 갖고 있는지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얘기하셨던 제 처남이 0.99%의 주식을 갖고 있는 거 이번에 확인했습니다. 근데 저도 매우 의아한 게 그 다른 그 주주들은 주당 1만 원에 샀는데 제 처남은 주당 200만 원에 샀는 걸 확인했습니다. 저도 매우 의아스럽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그 대표라거나 그런 분들은 1만 원에 샀는데 왜 제 작은 처남은 200만 원에 샀을까에 대해서 정말 궁금합니다. 그런데 이걸 제가 제 의견을 말씀드릴 수 없는 게 이 문제는 수사 대상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밝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언론 보도를 보니까 코링크 같은 경우도 지금 압수수색이 된 것 같고 문서가 나왔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게 왜 여러 사람들 주주 중에서 주주들이 구매한 주식 가격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조사를 할 것이라고 봅니다. 만약 검찰에서 그 위법 사안이 밝혀지면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책임을 지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가정에 기초해서 답변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제 처남이 법에 의해서 문제가 발생하면 제 처남은 법에 따라 또 법과 절차에 따라서 형사 절차에 따라서 뭐 그에 해당되는 책임을 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니, 자 다음에 넘어가야 돼. 아니 그 자료가 있어서. 네. 그 아까 그 후보자께서 계속 말씀을 하신 게 그 아내분께서는 그 사모펀드 투자를 해서 블라인드 투자이기 때문에 어디다 투자했는지 전혀 몰랐다. 나와 아내가 전혀 몰랐다고 하셨는데 아까 그 정관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정관을 봤는데 정관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제 그 GP는 그러니까 운영사는 각 사원, 여기서 사원은 출자자 사원에게 재무제표를 매 반기별로 제출한다. 그리고 업무상 집행 사원은 매 분기마다 전체 사원을 대상으로 회사 운용 현황 및 운용 전략 등의 보고를 위한 투자 보고를 해야 된다고 정관에 명시돼 있다. 이거를 보면은 사실상 그 후보자 아내분에게 이 사모펀드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알렸다는 게 정관에 이렇게 표시가 된 건데 블라인드 투자다 해서 전혀 모른다는 것은 약간 해명이 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해명을 부탁드립니다. 이미 제가 요 문서를 한 서너 번 보여드렸습니다만은 여기서 명백히 운용 현황 보고라는 문서입니다. 그 내부의 문서이고 검찰에서도 이 문서를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전에 고지해 드린 바와 같이 본 PEF의 방침상 투자 대상에 대해서는 알려드릴 수 없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라고 돼 있고요. 그 내용을 보더라도 실제 주식 이름이 회사가 적혀 있지 않습니다. 그건 금융감독원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거나 검찰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건 저의 주장이 아닙니다. 그 회사의 공식적 통지로 문서에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제보고 알았을 것이라고 하시면 저는 어떻게 답을 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저쪽 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저 뒤에 분, 예. 아니 바로 옆에 분, 예, 먼저. 위키리크스 한국의 윤여진입니다. 그 웅동학원 질문드리겠습니다. 그 후보자님 동생께서 이제 96년, 97년 그때 이제 공사를 하실 때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16억 원 중에서 그 6억 원을 조금 넘는 돈은
그 토목공사 비용이었는데요. 근데 그 토목공사 비용을 계약을 했을 때 돈을 바로 받는다라고 계약을 하지 않으시고 구 웅동중학교 부지 매각 자금을 통해서 받겠다라고 계약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1년 전에 그 이미 웅동학원층에서 30억 원을 대출받을 때 그때 담보로 그 웅동학원 매각 자금을 담보로 잡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좀 종합을 하면 이미 학교에서 담보로 잡은 매각 자금을 공사대금의 공사의 대가로 지불하겠다고 계약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2001년에 그 이제 구 웅동중학교가 팔린 게 19억 원입니다. 그때 이제 19억 원을 당시 이제 그 은행 쪽에다가 채무 변제를 하게 되는데요. 그만큼 애초에 그 35억 중에 20억 원을 원금 중에서 변제할 정도로 애초에 웅동중학교는 그 정도밖에 가치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은 애초에 동생한테 줄 돈이 아닌데 줄 수 있는 돈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공사의 대가로서 계약을 맺은 것인데요. 이것 자체가 애초에 줄 수 없는 돈을 공사 대금으로 지불하겠다고 한 그 계약에 좀 자체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은 해명하지 않으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질문 감사드리고요. 이게 지금 제 동생의 회사가 그 공사를 했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고 각종 자료가 다 있습니다. 그건 교육청의 이사회 승인을 받았고 교육청이 승인받은 것도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공사 비용도 보시면 언론에서 여러 보도가 있습니다만은 실제 공사 비용 전체가 이거는 교육청에 제출된 자료이고 교육청이 확인한 것입니다. 48억 원의 공사를 한 것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는 그 중에서 이제 아까 이제 부지가 그 19억에 경매됐다 했습니다만 당시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교육청도 확인했습니다만은 2001년에 당시 2001년 시점에 감정 평가 금액이 43억이었습니다. 43억이었는데 그게 20억 원이라는 경매로 낙찰되었습니다. 학교 이전 신축 비용의 절반도 안 되는 그 신축 비용도 못 미치는 금액에 경매로 매각되면서 모든 문제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는 저의 주장이 아니라 기록에 다 모두가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공사비가 부족하게 되었고 그래서 저희 선친께서 사재를 털어가지고 다른 영세 하도급체에게 공사를 지급했던 것입니다. 이 점은 그 자꾸 언론에서 공사대금 자체에 대해서 공사대금이 16억이었다 또는 18억이었다 이런 보도가 있는데 교육청 문서에서 공사대금 전체가 48억이라는 것은 사실 정확히는 48억 더 이상인데요. 이 기록상을 보더라도 48억이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이걸 전제로 우리 모든 얘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걸 새롭게 지금 저희가 지금 새로 만들어서 뭘 한 게 아니라 당시 기록을 교육청에서 보고되었고 지금 국회가 아마 제출되어 있을 것입니다. 여당 야당 모두에게 제출되어 있는 이 문서를 제가 확대해 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점은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그 지금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학교를 신축하고 이전하고 그 신축하는 과정에서 원래 있던 부지를 팔아가지고 그걸 팔고 그걸 담보를 잡아서 새롭게 그 새로운 학교로 옮겨 나가는데 뭐 너무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당시에 실제 학교가 있었고 그 학교를 팔아서 새로운 학교로 이전을 했습니다. 그 상태에서 모든 계약 관계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고 그 모든 그 공사 대금이든 모든 절차가 이사회 결의는 물론이고 교육청의 승인을 받은 상황입니다. 회계 문제도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그걸 지금 숨길 수 있는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이 정도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가 있으세요? 추가 질의 한 번 더 드릴게요. 예, 그 말씀해 주신 게 계속 교육청 자료를 말씀하시는데 그에 기초해서 말씀을 드리면 말씀해 주신 것 같이 애초에 95년도에 교육청으로부터 허가를 득합니다. 근데 그때 전제는 뭐였냐면 기본적으로 수익 기본 자산을 매각을 해서 그 자금으로 공사대금을 쓴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유찰이 되죠. 그 말은 뭐냐면 애초에 40억 원에 이른다는 가치 자체가 실제 가치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애초에 몇 차례 유찰에 돼서 그래서 은행 대출을 받은 것인데 그다음에 은행 대출 때 담보로 잡은 거를 어떻게 공사대금의 대가로 지불할 수 있는지는 계약 자체에 의문이 나오고요. 두 번째 질문은 역시 그
웅동학원이 진해교육청 당시 이제 경남도의 진해교육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그 처분 사유, 그러니까 수익용 자산 처분 허가 신청서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서 약간 좀 모호한 문장이 있습니다. 그걸 그대로 읽어보면 따라서 매각 대금으로 미지급 공사비 및 기타 경비 39억 9,142 9만 2천 원과 미납 이자 8억 2,400 기타 원의 일부라도 지급하고자 함. 그러니까 이 말은 그 미지급 공사비라는 부분이 그 39억 9천만 원으로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 여지가 있습니다. 그 바로 위 문장에서는 그 30억 원을 대출받아 공사비, 토지 매입비, 대출 이자 등으로 사용하였으나라고 돼 있어서 그 두 가지 문장이 상충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따라서 당시 35억 원을 대출받아서 실제 다 집행했는지 부분은 좀 따져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35억 플러스 그다음에 지연 이자 하면 48억인데 거기서 결과적으로는 그 13억 원이 부족하다고 보고돼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근데 후보자 동생이 당시 회사에 있었던 고려시티 개발 쪽에는 그 지급할 금액이 자체가 16억 원이었습니다. 숫자 자체가 맞지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좀 해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그 기자님이 말씀하신 상세한 숫자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것도 이번 기회에서 한번 쭉 본 것이라서 그 상세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만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당시 감정평가 금액입니다. 감정평가 금액이 43억이었던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 감정평가 금액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시니까 모든 논의가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한 그 추가 질문을 드리면 그 감정 평가에 대해서 당시 이사회 회의록을 보면요, 그 감정 평가 비용 때문에 재차 감정을 하는 게 무의미하다고 그 부친께서 말씀을 하시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 말은 뭐냐면 당시 여러 번 유찰된 이후에 정확한 가격을 측정하기 위한 절차가 다소 생략된 부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 차례 유찰돼서 애초에 그 가격을 평가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그대로 이전 가격을 가름했다면 그 자체가 과연 애초에 담보로 끼는 자산 자체를 공사의 대가로 지급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글쎄요, 저는 뭐 그 점 상황에 대해서 다시 이사록을 봐야겠습니다만은 공사 계약을 했고 공사를 했고 그 다음에 부지 43억의 감정 평가를 받은 부지로 처리를 하려고 그랬는데 그 부지가 유찰이 되면 무조건 가격이 낮아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20억 원에 낙찰이 되고 그러니까 그 격차가 발생하고 이런 것들은 저의 주장이 아니라 교육청에서 다 알고 있는 사실이란 것입니다. 기자님이 의심하고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제가 정확히를 모르겠습니다. 지금 그 숫자에 대해서 제가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그러한데요. 자, 그 점 역시 이렇게 해주겠습니다. 제가 좀 중간에 개입을 하는데요. 지금 후보자께서 자료 확인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자료 확인되면 다시 한번 그 부분에 한 번만 그 짧게 해주십시오. 예, 후보자께서 정확하게 인지를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그러니까 그 97년에 계약을 했을 당시에 그 토목공사비의 그 대금을 돈으로 지급하겠다고 한 게 아니라 향후에 웅동중학교 부지랑 건물이 팔리면 지급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매각 대금 자체가 이미 웅동학원이 35억 대출받았을 때 담보로 껴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그 담보가 실질적으로 웅동학원에 갚을 채무 플러스 그다음에 조국 후보자 동생한테 줘야 할 그 채권을 도합한 총액이 돼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총액이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 이미 유찰되었기 때문에 그 감정 평가를 했을 때 그 가격 자체를 신뢰할 수 없는다는 것입니다. 이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자, 저쪽 뒷변에 하셨기 때문에. 네, 민중의 소리 남소연 기자입니다. 아까 후보자께서 최근 불거진 국정원 프락치 활용에 대해서 민간인 사찰 문제가 아니라 대공수사 차원에서 이뤄진 거라고 해명한 걸로 알고 있다고 답하셨는데요. 그렇다면 대공수사는 이런 식으로 해도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하나 먼저 여쭤보고요. 또 하나는 최근 법원에서 경찰이 마약 수사를 하면서 전과가 없는 사람에게 성적인 유혹을 통해서 마약 구매를 종용하고 이를 검거한 사건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마약 수사에서 벌어지는 이런 함정 수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듣고 싶습니다. 예, 첫 번째 거는 제가 정확히 알지 못하는
거입니다. 지금 최근에 보도가 났는데 제가 지금 검증 과정에 후보자로 검증 과정에 있어서 그 상황을 꼼꼼히 점검해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제 업무 민정수석으로 있었다면 더 알아봤겠죠. 근데 지금 제가 검증 과정에 있어서 그 사태가 정확히 무엇인지 모르고 제가 들은 바로는 국정원에서 그런 얘기를 했다는 내부 조사를 해보았더니 그게 대공수사 차원에서 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기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사건에 있어서 그 일종의 그런 거죠. 프락치를 심어서 작업을 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의 문제에 대해서 남아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그 사건 자체가 대공 사건이라고 한다면 또는 국가 안보에 위해가 된다고 한다면 한번 따져봐야 되는데 제가 구체적인 내용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 답변을 지금 드릴 수 없을 것 같고요. 두 번째, 마약 수사 관련해서 함정 수사 문제는 제가 논문도 쓴 사안인데요. 함정 수사는 무조건 허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나라 판례도 함정수사를 엄격히 허용한 쪽으로 제한적 조건에서 허용한 쪽으로 가고 있고요. 저는 특히 이제 범위를 유발한다거나 즉 마약이나 성매매 과정에서 경찰이 그런 성매매 또는 마약 구매의 의사가 없는 사람을 막 도발하고 유혹해서 판매한다거나 팔고 팔자마자 잡는 이런 방식 또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함정수사 과정에서 수사기관이 활용하는 방법 자체가 적법 절차에 어긋나게 되면 그 마약 함정수사가 허용되지 않는다라는 것이 우리나라 법원의 입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쪽 편에서 한 분만 더 하겠습니다. 저 뒤에 분 드리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뉴스원의 박기호입니다. 올해 초 그 부산대병원장 인선 둘러싸고 투서 등이 작성이 됐습니다. 청와대 시스템상 분명히 청와대 보고가 있었을 거고 청와대에서 확인 작업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확인 작업을 했다면 어떤 해명을 하셨는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사모펀드 관련해서 아까 그 처남이 제 처에 돈을 빌려 지분을 갖고 있다는 점도 이번 기회에 알게 됐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그 배우자의 돈이 지분 투자에 활용이 됐다는 그 의혹을 인정하시는 건지 그것도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수신제가 치국 평천화라고 하는데 그 가족 관련 문제 등에 대해서 대부분 후보자님께서 이번 검증 과정에서 알았다 이렇게 해명을 하시는데 그 장관직을 하실 분이 지금 이번에 알았다고 이제 다 해명을 하시는 게 옳냐 그런 우려가 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좀 답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문재인 대통령께 혹시 하실 말씀이 있으신지 좀 묻고 싶습니다. 부산대 병원장 건은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부산대 병원장 선거에 일체 개입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 투서가 있었다는 것을 이번 모 언론의 보도에서 보았는데요. 그 보도 내용은 제가 그 병원장 후보에서 탈락된 그분을 제가 밀었다, 민정수석으로 밀었다는 소문이 부산대에 돌았다라는 언론 보도였습니다. 전국의 모든 국립대 병원장은 병원장에서 이사회에서 뽑습니다. 부산대 병원장을 뽑는 그 이사회 이사분 어느 누구에게도 제가 연락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건 쉽게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그 투서 내용 자체가 저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는 점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사모펀드와 관련해서 제가 전혀 몰랐다는 점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고요. 제 처남이 그 0.99% 지분을 갖고 있다는 것도 이번에 알게 됐던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세 번째, 수신제가 치국 평천화에서 제가 재가를 잘 못했다는 점 인정합니다. 제가 가장으로서 아버지로서 부족한 점이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재가를 잘 못했다는 점 인정하고요. 앞으로 저 가족이든 주변이든 더 세심히 더 치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이쪽 편으로 와서 좀 하겠습니다. 이거 너무 해서요. 그러면 처음에 하셨으니까 기회를 드리고 그다음에 저 뒤편 드리겠습니다.
네, 저 MBN의 박유영 기자인데요. 모친께서 지금 살고 계시는 부산 빌라 4년 전부터 살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명되신 직후에 그 부인께서 전 재수 씨와 월세 계약을 맺은 이유 그리고 그 시세에 비해서 현격하게 낮은 보증금과 월세금으로 알고 있는데 왜 그렇게 체결했는지 여쭤보고 싶고요. 그다음에 부산 아파트 관련해서 혹시 차명 아니 그 좀 다주택자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 허위로 전 재수 씨한테 넘긴 거 아니냐 그런 의혹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실거래라는 그 계약서와 그 전 재수께서 부인께 그 거래 금액을 지급하신 통장 내역 그리고 빌라 관련해서는 부인께서 모친께 드린 걸 전 재수를 좀 안쓰럽게 여기신 모친께서 부인 몰래 드렸다는 건데 그렇다면 부인께서 모친께 지급한 2억 8천이 찍힌 그 통장 내역 공개하실 수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요. 웅동학원 관련해서 아까 다른 분께서도 질문 주셨지만 134억이라는 그 재산에 비해서 빚이 160억 정도로 지금 추정이 됩니다. 이 모든 단초가 된 게 그 동생분께서 하신 소송인데 왜 무변론으로 승소하게 이사회가 그냥 뒀는지 그거 파악하신 거 있는지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고 만약에 모르신다고 하시면 그 야당에서 그러니까 이제 모친이 나와서 직접 설명하라는 그런 거에 좀 빌미를 제공하신 거니까요.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사모펀드 아까 그 조카분께 부인이 투자 권유를 받으면서 뭐 그거를 다시 또 펀드 매니저께 좀 크로스 체크했다고 그렇게 설명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이런 거에 투자해도 된다고 조카가 그랬는데 이 투자해도 되느냐? 그때 그 투자가 어디에 된지도 몰랐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설명을 하시길래 펀드 매니저가 그 정도면 투자해도 될 것 같습니다라고 허락을 하신 건지 이게 조금 충돌이 좀 된 것 같습니다. 투자처가 어딘지도 모르고 어디 투자한지도 몰라셨다고 하시는데 조카로부터는 뭐라고 설명을 드려서 10억을 그 펀드에 넣었고 또 펀드 매니저에게는 뭐라고 설명했기 때문에 펀드 매니저가 그 정도면 괜찮다고 투자하시라고 해서 투자가 된 건지 그게 조금 좀 안 맞은 것 같고요. 그리고 왜 제가 이 질문을 드리냐면 블라인드 펀드 계속 말씀하시는데 저도 이번에 후보자님 검증하는 과정에서 알게 됐지만 블라인드 펀드라는 게 투자금을 유치하는 단계에서 블라인드라는 것이 투자처 자체가 깜깜이라는 펀드는 아니라고 운용사 다수의 전문가가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거를 전혀 모르셨다는 게 거듭 답변하신 것도 좀 답답하시겠지만 듣는 저희도 조금 답답하기 때문에 이 부분 좀 소명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아까 블라인드 펀드 문제는 제가 이쪽 문제 전문가가 아닙니다만은 제가 그 운용사 측에서 공개한 문서 최근에 당시에 이제 보내준 문서 최근에 공개한 입장문 모두에서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걸 보시면 보도 자료를 이미 낸 걸로 알고 있으니까 보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사모펀드 문제 같은 경우는 그 원래 잘 거래하던 매니저에게 지금 사모펀드에 들어가는 것이 괜찮냐를 물어본 것이 펀드가 어느 회사에 투자하고 있는 건지를 어떻게 물어보겠습니까? 제가 아까 저희 답변을 오해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러이러한 사모펀드가 있다는데 이러이러한 펀드가 있다는데 그 펀드는 어떠냐 물어봤더니 그 매니저가 뭐 수익률이 높다 그럽니다. 이 정도의 말을 들었다는 것이지 지금 문제되는 펀드가 어디에 주식을 갖고 있다는 자체를 알 수도 없기 때문에 답을 할 수가 없죠. 저도 그렇게 답은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다음에 무변론 종결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는 두 가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이 관련해서는 증거 서류가 워낙 완벽히 있었고 학교는 옮겨졌고 공사 계약서 다 있고 그 관련해서 돈이 지불된 거 있고 교육청 승인된 거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대항하기 위해서 새롭게 변호인을 수임한 자체가 큰 비용이 됩니다. 당시 제가 확인을 해보니 웅동학원의 재정 상황이 그리 좋지 않았기, 현금 사정이 별로 좋지 않았기 때문에 자산은 있지만 현금 사정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안 했다고 제가 이제 보았고요. 이와 동시에 저의 동생이 저희 학원에 대해서 했던 소송 외에 신용 기술 보증인가 또는 이렇게 몇 가지 다른 단체에서 했던 소송에도 다 무변론 대응을 했습니다. 지금 언론에서는 그 웅동학원이 동생이 학원에 대한 소송에 대해서만 무변론 해가지고 불이익을 줬다고 돼 있지만 관련 여러 기술 신보 몇 가지가 있음을 확인했는데 모두 무변론을 했습니다. 그 점은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맨 처음에 얘기했던 얘기로 가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긴 얘기가 됩니다만은 언론에서도 이제 최근에는 거의 다루지 않고 있는데 한 3주 전쯤에 이 얘기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조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임대차 계약서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그 언론에 공개된 계약서는 두 번째 계약서인데요. 그 전에 원래 있었던 17년 7월의 계약서가 따로 있습니다. 따로 있고 거기는 제대로 적혀 있습니다. 근데 그 뒤로 새로 업데이트하면서 자필로 쓰다 보니까 혼돈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래서 이제 혼돈이 있는데 이건 좀 긴 얘기가 좀 필요합니다. 제가 양해를 구해주시면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파트가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우성빌라라는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는 저희 전 제수씨의 부동산입니다. 제수씨가 직접 계약했고 제수씨가 그 이후로 다 재산세를 내고 있습니다. 그 모든 기록은 확인될 것입니다. 제가 뭐 제수씨 금융 기록을 달라 할 수 없지만 검찰에 수사를 하고 있으니까요. 재산세 내역 국세청에 다 공개되어 있습니다. 금방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게 어떤 사정인가 하면 왜 이제 많은 분들이 왜 이혼한 전 제수하고 동거래를 그렇게 하냐라고 물어보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오후에도 전 제수씨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제가 이번 기회에 좀 표명을 했는데요. 제 동생과 결혼하고 난 뒤에 서로 사랑해서 결혼을 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 뒤로 제 동생 사업이 잘 안 풀리고 해서 제 제수 씨가 자신의 이분 지금도 직업을 갖고 있는 오랫동안 전문 직업인인데요. 자기 돈을 다 동생에게 빌려주거나 빌려준도 잘 안 되고 생활비도 제수 씨가 되고 이런 일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이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혼을 하게 돼도 아이가 있지 않습니까? 아이가 있기 때문에 아이한테는 이혼 얘기를 하지 않고 제 동생이 뭐 주말마다 왔다 갔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아이 생일이면 같이 생일 파티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가끔 부산 내려가게 되면 제 조카 보러 갑니다. 또 제수 씨하고 밥도 먹습니다. 그 제수 씨가 이혼 후에 친정인 김해인데요. 김해에 갔다가 아이를 돌볼 수 없는 상황이 돼서 고민하다가 다시 저희 어머니, 전 제수 씨의 시어머니죠. 한테 부탁을 해서 아이를 저희 어머니가 돌봐줍니다. 이혼은 이혼이고 손자는 손자 아닙니까? 그래서 그때 이후로 이혼 후에도 초반에 친정으로 돌아갔던 시간 외에는 저희 어머니가 자기 손자를 돌봐줘 왔습니다. 그 두 집이 가깝게 일부러 집을 마련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물론 그 과정에서 이제 그 집 문제가 있었는데 어머니가 이제 살던 집을 마련해야 되는데 저는 장남으로서 어머니의 아버님 돌아가시고 난 뒤입니다. 선친께서 돌아가시고 난 뒤에 어머님의 집을 마련해야 되는데 전세금이 그때 2억 7천인가 있었습니다. 어머니한테 이걸로 전세를 얻으시든지 하십시오라고 해서 돈을 갖다가 그건 어머니용입니다. 저희 거라고 할 수 있겠지만 저희가 보내드린 거지만 어머니용이죠. 어머니께서 고민을 하시다가 저희 제수 씨가 이혼할 때 위자료도 못 받았고 또 어머니 말씀에 따르면 나중에 그 뒤로 계약 이후에 제가 들었지만 이거는 이 손자 줘야겠다. 내 죽고 나면 어찌 될지 모르니까 이건 손자용이다. 내 죽을 때까지 여기 살고 나중에 이 손자 줘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두 사람 사이에 같이 계약을 할 때 같이 간 것 같습니다. 같이 가서 저희 제수 씨 이름으로 계약을 했고 그걸 나중에 저희한테 통지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못하겠다는 말은 못했습니다. 저도 저희 전 제수 씨 지금도 미안합니다. 제가 돈이 더 있으면 더 도와주고 싶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리고 이 뭐 임대차 계약서 얘기하시는데 계약서를 왜 썼냐? 원래 제가 민정수석으로 부임을 안 했으면 계약서가 필요 없었을 것입니다. 제수 씨 이름으로 제수 씨 소유의 부동산이고 제수 씨가 재산세 내고 있는데 어머니는 살기로 했고 그 대가로 어머니는 손자 돌봐주는 그런 관계가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법적으로 무슨 관계인지 복잡할지 모르겠으나 저희 가족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제수 씨가 이혼을 해서 있지만 저도 만났고 저희 조카
전 집안의 가장으로 저희 그 조카 챙길 생각입니다. 그런 관계에 대해서 의심의 눈길을 보이시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만은 좀 저로서는 그런 상황이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아까 임대차 계약 관련해서 그러면 소유자는 전 재수고 임차인은 어머니인데 어머니는 임차료 냈냐라고 질문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재수 씨 말은 어머니가 자기 아이 돌봐주는데 어떻게 월세를 받냐? 오히려 수고비 드려야지. 이렇게 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어머니와 전 며느리 사이에 아이 양육, 한쪽은 손자, 한쪽은 자기 아이 양육을 둘러싼 이런 인륜과 도덕의 문제입니다. 물론 법률적으로 증여세를 제 재수 씨가 냈는지 안 냈는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법률적으로 증여다 그래가지고 논란이 있는데 증여세 아마 재수 씨가 낼 거라고 봅니다. 근데 그런 법적인 문제를 떠나서 그 아파트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고 언론에서 특히 초기에 한 3주 전에 집중 보도가 됐습니다만은 저희 집안의 이런 복잡한 사정, 저희 주변에 이혼한 사람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혼하면 관계 딱 끊고 원수되고 살아야 됩니까? 특히 손주가 있고 제 입장에서는 조카가 있는데 안 보고 살아야 됩니까? 제 동생도 자기가 아주 너무 미안한데 그러면 아들 안 보러 가야 됩니까? 이런 점은 좀 양해해 주십시오. 증빙 자료 모두 있습니다. 계약서, 송금 기록 모두 있습니다. 우성빌라 외에도 경남 성경 아파트도 언론에 나오던데 제 재수 씨가 그 전세금 플러스 차액을 다 실제 내었고요. 다 돈 자료가 있습니다. 네, 저 한 가지 먼저 안내 말씀 좀 드리고 다음 질의 넘어가겠는데요. 우선 이번 시간은 10시 40분까지 하고 다시 11시까지 쉬었다가 11시부터 다음 그 회의를 진행하도록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일부 언론에서 아마 자꾸 제가 그 질문을 좀 자른다 이런 비판적 그 시각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오늘은 기자분들이 질문하는데 제가 제한 두지 않습니다. 다만 아까 몇몇 언론사에서 문제 제기가 있어서 특정 언론사나 특정 기자분이 너무 마이크를 오래 쥐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 질문의 형평성을 위해서 그 질문을 일단 그 정도 하시고 다음번에 드리겠다 여러 차례 말씀드린 걸 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뭐 저희가 오늘 이 자리는 질문을 회피하거나 질문을 제한하려고 하는 의도는 전혀 없다. 다만 회의 그 기자간담회 운영의 그 어떤 효율성, 그다음에 여러 기자분들의 형평성을 위해서 제가 계속 특정 기자분이 너무 마이크를 오래 쥐고 있는 것을 좀 제한하려고 한 거지 전혀 그런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다시 한번 밝혀드립니다. 오해하셔서 일부 그런 기사가 나오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네, 이쪽 파트에서 하겠는데요. 저 여기 JTBC하고 한 번 더 다음에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분 드리고요. 다음에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예, 후보자님 예. 후보자님 안녕하세요. JTBC 한민용 기자라고 하는데요. 앞서 쉬는 시간 갖기 전에 마지막으로 질문 나왔던 건데 아마 시간이 부족하셔서 명확한 답을 저희가 못 들은 것 같아서요. 죄송합니다. 그 아까 말씀해주신 그 공주대 인턴은 따님께서 스스로 찾아서 하셨다고 하셨는데 혹시 관련해가지고 키스트 인턴도 혹시 따님께서 스스로 하신 건지 아니면 후보자님이나 부인께서 관여하신 바가 전혀 없으신 건지 이 부분 한 번만 설명 부탁드립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키스 건은 잘 확인을 못했는데요. 최근에 제 검증 과정에서 주로 언론에서 문제 제기하는 걸 보다 보니까 공주대 당국대를 주로 보았는데 키스는 제가 잘 확인을 못했습니다. 제가 시간 주시면 쉬는 시간 등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그 부분은 키스트 부분은 다시 확인해서 다음에 좀 확인해드리겠습니다. 여기 해주시고 그다음에 저쪽 파트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후보자님. 저는 일요신문 김명일 기자라고 합니다. 네, 그 오랜 시간 좀 기자 간담회를 갖고 계신데요. 좀 이번 간담회에 대해서 야권에서는 좀 기자들 분들은 증인 신청권도 없고 자료 요청권도 없고 심지어 좀 기자회견이 갑작스럽게 열려서 준비할 시간도 없었다.
또 그리고 후보자님께서 저희 기자분들 많이 취재를 하셨겠지만 그 저희가 취재 과정에서 들은 증언과 너무 배치되는 발언들을 하고 계시는데 저희는 증인 신청권이 없기 때문에 이걸 제대로 확인할 수 없고 이대로 넘어가야 되는 것인가 굉장히 조금 좀 이 부분을 좀 문제 제기를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나중에라도 의혹 해소가 이번 기자 간담회로 부족하다고 생각한다면 기자들이 요청하는 증인들을 신청하도록 허락하시고 기자 간담회를 추가로 여실 의향이 있으신지 좀 여쭤보고 싶고요. 그리고 또 일단 대부분의 의혹에 대해서 좀 아니다 몰랐다라는 발언으로 조금 일관하고 계신데요.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근거 자료를 좀 먼저 제출해 주셨으면 하는 좀 바람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방금 말씀하신 위장 이혼 의혹 관련해서는 저희가 변호사님 자문을 구해 보니까 그 두 분이 경제 공동체였느냐가 가장 중요한 쟁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통장 내역이나 뭐 금융 기록들을 제출하시면 바로 이거는 의혹이 해소되는 것인데 왜 굳이 좀 감성적으로 좀 그분이 좀 안타까운 분이다 그런 식으로 접근하신지 기자들 입장에서는 좀 이해하기 어렵고요. 물론 사생활 보호가 중요하지만 그렇다면 기자들에게는 공개하지 않고 청문위원들에게만 비공개로 공개를 해서 그 부분은 얼마든지 의혹을 해소할 수 있다고 또 보거든요. 그리고 또 따님 논문 1저자를 학교에서 해줬다 이렇게 또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도 최소 담당자분의 좀 증언이나 담당자분을 이 자리에 좀 모셔와서 좀 증언을 해주실 수 있도록 좀 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그리고 그 최근에 그 검찰에서 후보자님 그 휴대폰을 압수수색 청구했다가 기각됐다라고 했는데 만약 후보자님께서 떳떳하시다면 이 부분은 스스로 제출해서 의혹을 해소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또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질문을 제가 너무 오래 기다려 깁니다. 하나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따님이 이 부분은 저희 제보자분께서 따님을 직접 예전에 학교 다닐 때 지도하셨던 분께서 제보자분께서 질문을 좀 해달라고 부탁하신 부분인데요. 따님께서 고려대 세계 선도 인재 전형 입학 기준 입학으로 이렇게 입학을 하셨는데요. 당시의 기준 중에 영어 능통자 전형인 토플 110점이나 탭스 857점을 고대 지원 시점에 충족했는지를 꼭 물어봐달라고 이렇게 좀 부탁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이 만약에 충족이 안 됐으면 그 다른 전형인 AP 점수 전형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부분을 합격한 건지 그 부분이 꼭 중요해서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질문 아주 많이 하셔서 뭐부터 답드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마지막 거 간단히 할 수 있는 건 저 AP 3개 만점 받았습니다. 그건 제출되어 있습니다. 그건 금방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1저자 관련해서 그 학교 차원에서 선생님이 그걸 마련했다는 것은 그 마련한 선생님을 저희가 증인 신청을 했었습니다. 인사청문회가 열렸다면 그분이 나오셨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명은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요. 그건 뭐 여당 야당 모두에게 확인해 보시면 그 선생님을 제가 신청했다는 점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금융기록 문제는 청문위원들에게 공유할 사안이지 기자님들에게 공유할 사안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거는 당연히 공유할 것이고 청문위원에게 공유가 안 된다 하더라도 검찰에서는 아주 간단히 볼 수 있는 사안입니다. 이 우리나라 금융 시스템이란 것은 아주 투명하기 때문에 검찰에서 금방 지금 제가 얘기한 모든 뭐 돈 거래 문제는 어떻게든 다 금방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건 뭐 제가 더하거나 덜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까 다른 기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뭐 저희 전세 수시 관련된 문제는 제가 감성적 호소 문제가 아니라 객관적 기록은 이미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바꿀 수도 없고 폐기할 수 없습니다. 그게 있는데 제가 거짓말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나중에 지켜봐 주십시오. 그 다음에 제가 그 언론을 통해서 확인한 바로는 제 휴대전화에 대해서는 압수수색 신청은 없었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보로 알고 있습니다. 검찰에서 정식 해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청을 했는데 기각된 것이 아니라 신청을 하지 않았다라고 대검에서 발표를 한 것으로 제가 확인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언론 그 기자 간다면 당연히 증인 신청권이 없는 것이죠. 그걸 알고 저도 왔고 그걸 알고 기자분들도 오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점에서 인사청문회보다 부족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인사청문회도 증인 신청을 해서 채택이 되더라도 강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과태료만 하면 되니까요. 과태료 부과를 감수하면 증인이 안 나와도 됩니다. 그 점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지만 그래도
이 자리보다는 인사청문회가 훨씬 더 진실에 가까워질 것이라고 보죠. 그래서 그 점에서 저도 인사청문회가 열리기를 원했습니다. 아까 거론했던 그 선생님이 나와주시길 원합니다. 그럼 이런 모든 얘기가 저 얘기가 아니라 그 인턴십 프로그램을 만드셨던 그분이 나오셔서 내가 만들었고 조 후보자의 딸이 신청했다는 말씀을 해주실 거 아닙니까? 저는 그 기회가 지금 없어진 것입니다. 사실은. 그걸 제가 말하니까 기자님들이 안 믿으시는데 저도 인사청문회가 열렸었기를 희망합니다. 명백히 해명될 사안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거론되는 거 외에 제가 했던 여러 가지 사안 중에서도 실제 물적 증거 또는 인적 증거를 통해서 인사청문회전에서 와주셨으면 간단히 해결될 일을 제가 어떤 사람 대신해서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아는 바로는 그렇다. 저도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 자리가 청문회를 대신하는 자리는 아닙니다. 분명히 법과 제도를 국회에서 하고 있는 청문회를 대신하는 자리가 아니라 그게 무산되는 그 하에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몇 가지 안 되는 차선책 중에 하나로 기자간담회를 했고요. 저 기자님이 지적하셨고 후보자께서 답하신 것처럼 이 자리에는 증인을 채택할 수 없고 자료를 우리가 제출해달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다만 아까 후보자께서 몇 가지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고등학교 선생님 부분이라든지 몇 가지 자료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후보자의 말이 사실과 다른지 의도적 거짓말이 있는지는 추가 취재를 하시면 저는 후보자가 진실되게 성의껏 답변을 했는지 좀 그렇지 않은지를 기자분들께서 취재를 통해서 확인해 주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거는 제가 지금 말씀드릴 수 없고 그 선생님한테 취재는 우리 기자분들께서 해서 확인을 해주셔야죠. 제가 그분의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대신 답할 수는 없고 다만 인사청문회에 나오시려고 했던 것은 분명하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세트가 끝나서 제가 저쪽으로 넘기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앞에 분, 그 다음에 저 두 번째, 그 다음에 저 맨 뒤에 세 번째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9번을 하셔가지고. 경향신문 윤정 기자입니다. 아까 드린 질문을 다시 한번 좀 묻겠습니다. 사모펀드 관련인데요. 좀 정확한 사실 규명을 위해서니까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3억 원을 이제 후보자 배우자께서 빌려준 처남께 빌려준 경위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사실 확인을 하셨는지 제가 여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처남이 먼저 이제 투자를 위해서 빌려달라고 했는지 아니면 부인께서 이제 빌려주면서 어떤 투자를 권유한 건지 여부 이런 부분이 이제 후보자께서 따로 이제 들으신 내용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좀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이제 아까 오촌 조카의 이제 부인이 먼저 가서 이제 투자를 문의를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이게 아무래도 오촌 조카분은 이제 후보자 친척이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은 이제 1년에 한두 번밖에 연락을 안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무래도 배우자와 후보자께서 후보자 간의 어떤 상의를 거쳐서 연락을 취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어떤 의사결정을 통해서 이렇게 오촌 조카에게 연락이 가게 됐는지 그 과정이 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좀 다른 패스트트랙에 대한 부분인데요. 저는 법조 검찰 출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제 검찰 개혁에 대해서 누구보다 이제 지지하고 있는 또 국민의 한 사람인데요. 그런데 이제 법조계 안에서는 이 패스트트랙 안에 대해서 이 자체적으로 좀 약간 우려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검찰 개혁의 어떤 요구의 시작은 직접 수사를 축소하거나 혹은 폐지해야 한다라는 그런 부분인데 특수 수사에 대한 부분을 그대로 두고 검찰이나 경찰 그 견제 장치로 작동할 수 있었던 어떤 수사 지휘권이나 어떤 종결권 이 부분을 없애는다는 거에 대해서 지금 폭넓은 우려가 있습니다. 후보자께서는 그렇다면 직전 문무일총장께서 이제 문무일총장 체제 안에서 줄인 어떤 직접 수사 규모나 방향성 그 정도에 이제 만족하시는 건지. 그리고 또 이 향후 수사권 조정안이 통과가 됐을 때 기관끼리 견제와 통제는 어떤 방식으로 보완이 될 수 있을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구합니다.
질문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제 처가 제 처남에게 돈을 빌려주고 나중에 돌려받습니다. 그 역시 금융 기록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과정에서 대화가 와갔는지는 제가 물어보질 사실 못했네요. 그 점 지금 말씀하신 질문에 대해서는 제 처나 처남에게 물어보지 못해서 그 대화 내용을 지금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지금 뭐 기록이 있는 게 아니라 제가 지금 전화를 해서 무슨 대화를 했냐고 물어봐야 되는데 지금 그런 상황 아닌 것 같습니다. 나중에 추후에 이 역시 나중에 수사 대상이기 때문에 질문이 그때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저로서는 답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별로 없고요. 두 번째 오촌 조카 문제 같은 경우는 저 오촌 조카가 저한테 자기가 쓴 책 2권을 보내준 적이 있습니다. 무슨 주식 관련 투자를 해서 책 제목은 모르겠습니다.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 근데 본인 이름으로 지은 주식 투자 관련 책을 보내줘서 그걸 제가 기특하다라고 생각하고 집에 간직하고 있었고 제 처에게도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두 사람 사이에 어떤 대화를 나눈지는 저도 사실 정확히는 알지 못합니다만은 제가 들은 바로는 아까 반복돼서 말씀드립니다만은 민정수석이 되고 난 뒤에 개별 주식은 팔아야 된다라는 것이 결정이 나고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해서 오촌 조카하고 펀드 매니저 등등에게 물어봤다. 그 정도만 제가 지금 알고 있을 뿐입니다. 세 번째 문제가 매우 중요한 문제인데요. 오후에 어떤 다른 기자님께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만약에 우리가 해방된 대한민국에서 백지 상태에서 그림을 새로 그린다면 저는 검찰의 직접 수사를 폐지하는 선택을 했을 것 같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서 백지의 그림을 그린다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검경수사권 조정안은 경찰과 검찰의 입장을 존중하고 타협책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직접 수사를 완전히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단계적 축소를 두 장관님이 선택하신 것입니다. 어떤 한쪽에서는 직접 수사를 절대 포기 못하겠다는 입장과 완전히 폐지해야 된다는 입장이 있을 때 두 장관님은 중간의 절충안을 택한 것이고 어쩔 수 없는 타협이라고 봅니다. 저는 저 개인 생각은 이 합의안을 일정 정도 실행해 나가다가 그 다음에 또 새로운 국면이 오면 직접 수사를 또 줄이는 방식으로 가야 할 것이라고 보고요. 현재 패스트트랙 법안에 있는 직접 수사의 범위도 지금 대통령령 또는 법무부 장관령 약간 논란이 있습니다만 어떻게 조정 가능하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축소돼야 될 것이고 또 축소 과정에 있어서 이 점에 있어서는 법무부 장관이 일정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아까 제가 드렸던 분 하고 예, 법률신문 이승윤 기자입니다. 제가 아까 질문을 잘못 드렸는지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펀드 관련인데요. 펀드 운용사가 보낸 보고서에 아까 전에 이제 본 펀드 방침상 투자 세상 알려드릴 수 없다고 나와 있다고 하셨죠. 그리고 블라인드 펀드이기 때문에 그래서 투자자에게 투자 대상 알려주지 않도록 설계됐다. 알려주면 불법이라고 하셨고 그 불법이라고 하신 근거 법률 뭔지 개인정보보호법이라고 하셨죠. 그래서 제가 그 사모펀드 하시는 분한테 여쭤봤는데 이제 블라인드 펀드는 제가 그대로 읽을게요. 블라인드 펀드는 펀드 모집 당시에는 투자 대상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로 결성되고 투자 시에도 GP가 독립적으로 의사 결정하는 것은 맞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투자 의사 결정할 때 간접적으로 의사 묻고 투자 후에는 투자 포트폴리오 모두 공개하고 운용 실적까지 자세하게 분석해서 리포팅한다. 그리고 지금 저한테 이거 아까 개인정보보호법이라고 아까 단호하게 답변을 주셨는데 개인정보보호법이 아니라는 말씀 이렇게 저한테 아마 자본시장법을 얘기하실 것 같은데요. 제가 아는 바로는 자본시장법이 아니라 개인정보보호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한번 저도 제가 실수할 수 있으니까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지금 오늘 내일 3일 되려면 얼마 안 남았는데 아까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께서는 내일부터는 대통령의 시간이라고 하셨고 내일부터 대통령이 국회에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 다시 보내달라고 열흘 이내에서 요청할 수 있는데 그렇게 따지면 최장 열흘로 하면 12일이 되겠죠. 아까 전에 분명히 후보자께서는
내일이라도 청문회 하고 싶다고 하셨잖아요. 분명히 법무부 장관 임명권자가 대통령인 것도 맞고 청문회 일정 잡는 거는 여야 권한인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후보자께서 이제 인사청문회는 최소한 이제 임명권자가 아무리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하는 절차가 국회 인사청문회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청문회를 정말 하고 싶으시다면 이 자리를 빌어서 뭐 대통령이든 청와대와 여당에 최대한 뭐 지금 야당이 12일까지 뭐 청문회 할 수 있지 않냐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면 최대한 길게 청문경과보고서 송부시한 잡아달라고 말씀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인사청문회의 기간 문제 등 모든 문제는 정치 과정의 문제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후보자가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말하는 예가 없습니다. 단 한 번의 예가 없습니다. 이렇게 인사청문회 아니고 이런 자리 만들어서 한 것도 전례가 없는 겁니다. 예, 전례가 없는데요. 법적 기한이 오늘이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제가 오늘 아침까지 호소를 하다가 깨어지고 난 뒤에 온 것입니다. 그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고요. 인사청문회에 대해서 제가 인사청문회를 열어달라, 대통령한테 해달라, 정말 이상한 일인 것입니다. 이건 우리 국가 운영에 있어서 인사청문 후보자가 각 정당에 대해서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하는 순간 그 자체가 문제가 됩니다. 그는 아마 제 권한 바뀌고 그런 자격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블라인드 펀드에 대해서 여러 말씀하셨는데 간접적으로 의사를 물어봤을 것이다, 뭐 운영 보고도 했을 것이다라는 이제 어떤 제보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저 다른 블라인드 펀드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까 오후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제가 이런 뭐 경제 주식 문제에 대해서 매우 문외한입니다. 근데 이번 이 건 제 처에 돈이 들어간 그 건에 있어서 실제 어떻게 운영되었는지는 그 회사에서 공식 기록이 있습니다. 아마 금감원에 보고한 기록도 있을 것이고 이번 관련해서 공식적 입장 표명한 것도 있습니다. 그걸 보시고 각 회사마다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죠. 근데 제가 그건 잘 알지는 못합니다. 근데 이 건에 대해서는 금감원에 보고했을 때 어떻게 되었는지, 그다음에 각 출자자들에게 어떤 내용을 알렸는지는 이미 문서로 나와 있다. 그걸 보고 판단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저쪽에서 한 분 더 하겠습니다. 그쪽 편에 앞에. 예. 예, 조선일보 김영원 기자인데요. 그 위장 전입 의혹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 후보자께서 98년도부터 2000년까지 6차례 주소지가 바뀌었는데 그 짧게는 3개월, 길게는 9개월씩 이사를 다니셨는데 그 준비된 해명을 보면은 실제로 거주를 했다, 자녀랑 같이. 그래서 세세히 설명을 해주셨는데 첫 번째 98년 3월부터 3개월간 부산 해운대에서 살았고 98년 6월부터 다시 5개월간 서울 풍납동에서 살았다, 이렇게 해명이 돼 있는데 후보자 경력을 보면 98년 2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영국 리즈대 비지팅 스콜라 가셨고 98년 4월 25일부터 6월 19일까지 옥스퍼드대 비지팅 리서치 펠로우로 가셨는데 그럼 이거는 허위 학력 기재입니까? 아니면은 실거주했다는 해명이 거짓입니까? 지금 제가 영국에 있을 때 어디에 거주했다는 얘기입니까?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자료를 찾느라고. 그 부산에 부산과 서울에 거주하셨다고 해명을 하셨거든요.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릴까요? 아니면 질문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웅동학원 아까 관련해서 동생분이 가압류 잡히거나 한 적은 없다, 그 채권으로. 두 번째는 그 채권이 크게 활용 가치가 없다 설명해 주셨는데 법원 결정문이랑 그 후보자 설명을 보면은 2008년도에 후보자 동생께서 재기 자금 명목으로 14억 연리 100%의 14억 사채를 빌립니다. 그 채권을 바탕으로 14억을 빌렸고 결과적으로 웅동중 뒷산이 사채업자에 가압류 잡혔는데 이건 사학비리라고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 얘기를 먼저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사학 비리라 그러면 학교 재단의 돈을 이용해서 개인이 가져가는 것일 것입니다. 근데 모든 기록에서 나와 있겠습니다만은 그 돈을 저는 물론이고 저희 어머니 포함해서 돈이 가져간 적이 없습니다. 그건 확인하셨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답을 드리고요. 위장전입 보도를 보았습니다. 저의 위장전입 얘기입니다.
제가 표를 만들어 왔는데요. 위장 전입을 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일단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번의 언론 보도를 제가 보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실제 실거주를 했고요. 제가 유학가 있는 동안에는 법상 유학가 있는 동안에는 유학가 있으면 우리 주민증을 미국에 영국으로 옮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에 있는 관련 집에 옮겨둡니다. 그건 위장 전입이라 하지 않습니다. 제가 미국 유학 갈 때 고향 웅동에 옮긴 적도 있고요. 또 영국 갈 때인가 거기는 또 부산에 옮긴 적도 부산 부모님과 함께 옮긴 적이 있습니다. 그건 위장 전입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저 그런 해명을 제가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아마 제 생각에 99년 10월 얘기 같습니다. (98년 6월에) 살았습니다. 네, 살았습니다. 아니 지금 그러니까 지금 비팅 스칼라 기간이 지금 아마 혼동하신 게 아닌가 싶은데요. 마이크를 한번 드리세요. 추가 질의를 하시는 걸로 하고, 예, 정확하게 그러면 기간을 좀 얘기해 주시죠. 그 준비단에서 해명한 게 98년 3월부터 98년 6월까지 부산 해운대에서 자녀랑 실제로 살았다. 그리고 다시 서울 풍납동으로 이사를 가서 따님이랑 같이 살았다. 그런데 그 후보자님 경력을 보면은 98년 2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리즈대, 그다음에 98년 4월 25일부터 6월 19일까지 옥스퍼드대 이렇게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때 학적을 두었고요. 그는 그 증명서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영국에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러면 부산에서 살았다는 해명은 거짓말 아닙니까? 아, 그건 아니죠. 왜요? 유학을 가 있을 때 학적 유학으로 보낼 수 없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주민등록을 영국으로 옮길 수가 없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제가 하겠습니다. 미국 버클리에 유학 갔을 때는 영국에 유학 갔을 때는 여러 번 유학을 나라별로 가는데 전화 제처가 그때 주민등록을 그 나라에 옮기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8월 24일 그 해명을 보면은 실제로 부산에서 자녀분이랑 살았다. 그다음에 풍납동에서도 따님이랑 살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는 이제 보도 자료에서 세밀하게 체크를 못한 것 같은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거는 제가 영국의 리즈 대학에 있을 때, 리즈 대학, 옥스퍼드 있을 때 저는 저하고 제 처와 저희 아이가 그때 영국에 있었습니다. 그는 출입국 기록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산에서 살았다는 말은 거짓말이에요. 그 거짓말이 아니라 제 말씀은 제가 영국에 있었는데 그 보도 자료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다 나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근데 제 말씀은 저는 그때 영국에 있었습니다. 예,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하고 보도 자료를 저희가 체크해서 후보자하고 사실관계가 틀린 게 있으면 틀린 대로 저희들이 밝혀서 다음 그 제가 읽어드릴 11시부터 수도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저희가 확인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11시에 시작하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네, 그쪽에서 지금 계속 하셨기 때문에 저쪽 팀으로 좀 넘어가야 될 차례입니다. 저쪽 팀에서 아까 하셨고요. 안 하신 분이 다 하셨죠, 그쪽에. 저 뒤에 파란색 셔츠 입은 분이 안 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그래요? 했나? 한번 확인했는데 SBS 전영우 기자입니다. 아까 그 키스트 관련해서 쉬는 시간에 확인해 주신다 그래서 하나 더 추가로 확인 부탁드릴 게 있어서요. 그 키스트 인턴십 관련해서 아까 답변하시기로 증명서를 발급받으셨다고 했는데 그 증명서 발급 과정에서 후보자나 후보자 아내분이 관여한 바가 있는지 없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다른 건데 이제 부친이 대표로 계시던 고려종합건설의 이제 판결문 서류를 통해서 이사직함으로 조국 후보자께서 이제 뭐 법인카드를 신청한 서류가 나온 바가 있었는데 고려종합건설에 이사를 재직하시지 않으신 건지 그리고 그런 적 없습니다. 그리고 신청서 보도를 보았습니다. 그 신용카드 신청서인데 제 자필이 아닙니다. 그건 쉽게 확인할 수 있을 것이고요. 제가 고려종합건설의 그 관리이사라고 돼 있었는데 관리이사로 재직한 적이 없습니다. 법인카드도 그러면 발급받은 바 있거나 사용한 바도 전혀 없어요? 전혀 제가 신청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왜 아니면 부친이나 동생이나 가족분들이 조국 후보자 명의로 법인카드나 이사 등록
하신 건지도 궁금합니다. 군제가 선친께서 돌아가셔서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언론에 공개됐던 그 신청서, 신용카드 발급 신청서의 글씨체는 저의 글씨체도 아니고 저의 부친의 글씨체도 아닙니다. 누군가 직원이 쓴 것 같습니다. 아주 예쁜 글씨더라고요. 제가 그 보도난 걸 보았습니다만은 그 저나 저희 선친의 글씨가 아닌 것은 확실합니다. 그 대표 종합 그 건설회사 대표의 큰 아드님이신데 직원이 마음대로 이제 법인카드 발급이나 이런 거 이사 등록을 마음대로 할 수는 없을 텐데 혹시 그때 당시 같이 계셨던 동생분이나 확인을 혹시 해보신 바? 동생 글씨도 아닌 건 확실하고요. 저는 그때 외국에 있었습니다. 유학 중이었기 때문에 더 신청을 더 할 수가 없겠죠. 신청할 수 없으면 분명합니다. 네, 이것으로 일단 지금 11시 40분이 됐기 때문에 10시 40분이 됐기 때문에 11시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것으로 이번 그 세션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1시에 다시 속기하겠습니다.